아우구스투스 다시 1. 존 윌리엄스 장편 소설. 조영학 옮김. 작가 노트. 기록에 따르면 라틴의 어느 유명한 역사가가 이렇게 선언한 바가 있다. 글의 효과적 전환을 위해 필요했다면 폼페이우스가 파르살루스 전투에서 승리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물론 그렇게까지 방종을 부릴 수는 없었지만 나는 이 책에서 의도적으로 사실 일부를 왜곡했다. 사건의 순서를 바꾸기도 하고 기록이 불완전하거나 불확실하면 만들어냈다. 역사에 거론되지 않은 인물 일부를 살려내거나 지역 이름과 로마의 표기법을 현대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기계적인 일관성에 반향을 입히고 싶었던 것은 아니다. 몇 가지 예외를 인정한다면 이 소설에 등장하는 자료들은 내가 직접 만들었다. 키케로의 문장 몇 개를 고쳤으며 아우구스투스의 위협에서 짧은 구절을 훔쳐왔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원로 세네카가 소장한 리비우스의 히스토리를 빌려와 일부를 인용하기도 했다. 이 소설에 진실이 있다면 역사보다는 픽션의 진실이다. 독자들이 그 의도, 즉 상상력의 결과로 받아들인다면 감사할 따름이다. 록펠러 재단 덕분에 여행을 하고 이 소설을 시작할 수 있었다. 매사추세츠의 스미스 대학은 창작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시간을 안배해 주었다. 덴버 대학이 어려움 속에서도 너그러이 이해해준 덕분에 소설의 완성이 가능했다. 존 윌리엄스. 프롤로그. 서한. 서기전 45. 발신 율리우스 카이사르. 수신 아티아. 아이를 아폴로니아에 보낸다. 친애하는 조카여. 이렇게 갑작스러운 이유는 내가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란다. 그래야 아무리 내키지 않는다 해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내 아들은 건강하고 카르타고 캠프를 떠났다. 이번 주 안에는 로마에서 볼 수 있다. 부하들한테는 서두르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으니 아이가 도착하기 전에 이 편지부터 받을 것 같구나. 지금쯤 너도 반대를 하겠구나 싶다. 내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것도 잘 안다. 어머니이자 율리우스 가문의 여식이니 당연히 이중으로 조심스럽겠지. 내 반대는 대충 짐작하고 있다. 전에도 이 문제로 얘기했으니 당연히 아들의 건강 문제부터 걱정이겠지. 하지만 곧 알게 될 게다.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는 스페인 전투를 마치고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돌아갈 테니까 나와 함께. 물론 해외에서 그 아이가 어떤 치료를 받는지 궁금하겠지? 조금만 생각해 보려무나. 아폴로니아의 의사들이 로마에 번지르르한 돌팔이들보다야 훨씬 잘 보지 않겠느냐. 마케도니아 주변에만 6개 군단을 거느리고 있단다. 원로들이야 죽어도 세상은 끄떡없지만 병사들만큼은 당연히 건강해야 한다. 마케도니아 해안의 날씨도 적어도 로마만큼은 안 온하구나. 아티아, 너는 좋은 엄마다. 하지만 엄격한 도덕관념 때문에 이따금 난감해질 때가 있다. 조금만 고삐를 풀어준다면 아들은 진짜 사나이가 될 수 있단다. 조금만 있으면 18이야. 그 애가 태어날 때의 잠재력을 기억해보지 않겠니? 너도 알다시피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 나도 무던히 애를 썼구나. 어떤 심정으로 이 편지를 쓰는지 이해했으면 한다. 아이의 그리스어 실력은 끔찍한 수준이고 웅변도 형편없다. 철학은 쓸만하지만 문학 지식은 괴팍하기가 짝이 없구나. 로마의 가정교사들이 시민들만큼 나태하고 경망스럽더냐? 아폴로니아에서라면 아테노도루스와 함께 철학을 배우고 그리스어를 익힐 수 있다. 아폴로도 루스에게 문학 지식도 별이고 수사학을 연마할 수도 있다. 그래, 이미 모두 안배를 해두었다. 그 나이라면 당연히 로마를 떠나야 해. 부하 지위와 미모를 모두 갖춘 아이가 아니더냐. 사내와 여자애들의 찬사에 흔들리지 않는다 해도 아부꾼들의 야욕까지 이길 수는 없단다. 이제 얼마나 교묘하게 내 설익은 도덕심을 건드리고 있는지 알겠느냐? 스파르타식 교율과 훈련 속에서도
아침이면 고매한 학자들과 보내며 정신을 무장하고 오후에는 군단 장교들과 보내며 사나이한테 필요한 기술들을 익힐 것이다. 아이를 향한 내 마음과 계획은 너도 알잖아.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입양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아이는 심적으로나 법적으로 내 아들이 될 게다. 안토니우스야 내 후계자 될 꿈을 꾸면서 마치 코끼리가 베스타 신전을 헤집듯 정적들과 노닥거리며 다니지 않더냐. 내 아들 가이우스는 지금도 내 오른팔이다만 안전하게 권좌까지 물려받으려면 내 힘까지 배워야 한다. 로마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야. 가장 중요한 세력, 즉 군단은 모두 마케도니아에 남겨두었으니까. 내년 여름 가이우스와 나는 군단을 이끌고 파르티아 또는 게르마니아와 전쟁을 해야 한다. 아니, 로마의 반역자들을 쓸어버리는데 쓸지도 모르겠구나. 그래, 내 남편 마르키우스 필리푸스 놈은 어떻게 지내더냐? 멍청하다 못해 애처롭게까지 한 놈. 솔직히 고마운 점도 없지는 않구나. 놈이 로마 한량 노릇에 그리 바쁘고 키케로 놈과 함께 내게 반기를 들지 않았더라면 내 아들 계부 노릇까지 하려 들었을 테니 말이다. 죽은 내 전남편이 가문을 빛내지야 못했다만 그래도 어떻게 아들을 키우고 또 어떻게 하면 율리우스의 이름으로 출세를 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었다. 지금 남편이라는 놈은 내게 반역까지 하며 가문의 먹칠을 하는구나. 그 이름이야말로 놈에게 하나밖에 없는 이점인 줄도 모르고. 그래, 정적들이야 멍청할수록 좋겠지. 놈들이 멍청할수록 난 더 안전할 테니까. 가이우스한테는 친구들을 데리고 아폴로니아에 가라 일러두었다. 둘은 스페인에서 함께 싸운 뒤 지금은 내 아들과 함께 로마로 돌아가고 있다. 마르쿠스 비프사니우스와 퀸투스 살비디에누스 루푸스. 너도 아는 애들이지? 다른 하나는 내가 모르겠구나. 가이우스 클리니우스 마에케나스. 내 남편이라면 고대 에트루리아 혈통의 왕족피도 섞였다는 사실을 알아볼 게다. 다른 건 몰라도 그 사실만큼은 그도 기뻐할 게다. 친애하는 아티야, 너도 알게 되겠지만 편지 서두에서 분명히 했듯이 지금까지는 내 아들의 미래를 위해 내 선택이 중요했다. 이제 나 카이사르도 너한테 선택권이 없음을 공표해야 한단다. 이번 달 안에 로마로 돌아갈 생각이다. 소문은 들었을 게다. 아직 원로원에 결정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종신 독재관으로서의 귀향이란다. 때문에 기병대 사령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 나를 제외하면 최고의 권력자 자리이지만 난 이미 결정했다. 눈치를 챘겠지만 바로 내 아들이야. 이미 결정은 내렸고 번복은 없다. 너와 내 남편이 개입하려 한다면 너의 가문을 향한 대중의 준엄한 분노를 감내해야 할 것이다. 그에 비하면 내 명예를 모욕한 대가는 오히려 하찮게 느껴질 것이다. 푸테올리에서의 여름 휴가가 즐거웠으리라 믿는다. 지금쯤 휴가를 마치고 도시에 돌아왔겠지? 나도 바쁘기는 하다만 이탈리아가 그립구나. 내가 로마로 돌아가 공무를 마치면 티볼리에서 며칠 느긋하게 쉬자꾸나. 남편은 데려와도 좋다. 키케로가 원한다면 그 양반도 상관은 없다. 말은 그렇게 했다만 두 사람 모두 좋아한다. 물론 너도 사랑한다. 북 1. 하나 1. 마르쿠스 아그리빠의 회고록 발췌 서기전 13. 악티움에서 그와 함께 있었다. 검과 방패가 부딪혀 불꽃이 튀고 병사들의 피가 가판을 덮고 푸른 이오니아 바다를 더럽혔다. 창이 비명을 지르며 허공을 갈랐다. 선박들이 불길에 휩싸인 채 물살을 갈랐다. 그날은 병사들의 비명소리가 진동을 하고 살갗은 갑옷 속에서 익어갔다. 그 이전에는 무티나였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캠프에 쳐들어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침대를 칼로 찔렀으나 그는 이미 빠져나간 후였다. 우리는 고난을 이기고 후일 우리에게 세상을 안겨줄 최고 권력자를 얻었다. 필리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여행에 지치고 병든 터라 그는 제대로 서지도 못했다. 그래도 들것에 실린 채 병사들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양부의 살인마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다. 그는 끝까지 싸웠다. 그리하여 신성 율리우스의 살인마들을 몰아붙여 자결토록 만들었다. 나는 마르쿠스 아그리파, 이따금 비프사니우스라고 불리기도 한다. 평민의 수호자이자 원로원의 집정관이며 로마 제국의 군인이자 장군이다. 그리고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카이사르, 즉 아우구스투스의 친구다. 내 나이 50. 이제 이 회고록을 적어 로마가 파벌의 아가리 속에서 피를 흘리고 있을 때 옥타비우스가 어떻게 이를 간파하고 파당의 야수들을 학살하고 난도질했는지, 어떻게 로마의 상처를 치유하고 활기를 불어 넣었는지, 그리하여 세계의 정계를 밟고 호기롭게 진군했는지 후손에게 알리고자 하느니라. 비록 능력이 부족하나 나 자신도 위대한 승리에 일조한 바, 그 기억들이 바로 기록이 될 것이며 후세의 역사가들도 아우구스투스와 로마를 향해 경탄을 금치 못할 것이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통솔하에 로마의 수복을 위해 몇 가지 역할을 수행한 바, 그 덕에 로마로부터 과한 보상을 받았다. 나는 집정관 3차례, 행정관과 호민관을 한 차례씩 역임했으며 시리아 총독을 2차례 지내고 아우구스투스가 중병으로 고생할 때 그에게서 스핑크스의 문장을 받았다. 로마 군단을 이끌어 페루시아의 루키우스 안토니우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으며 갈리아의 아퀴타니족 라인의 게르마니아 부족과도 전투를 벌였다. 다만 로마 개선 행진은 거절하였다. 그 후에도 스페인과 판노니아로 건너가 반역자들과 도당들을 제압했다. 나는 아우구스투스로부터 해군 총사령관 보직을 하사받았으며 나폴리만 서쪽에 항구를 세워 해적 섹스투스 폼페이우스에게서 우리 선박들을 구했다. 그 덕에 후에 시칠리아 해안에 밀라이와 나울로쿠스에서 폼페이우스를 무찌르고 처단했다. 악티움 해전에서도 반역자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를 물리쳐 만신창이 로마에 새 생명을 불어넣었다. 이집트의 반역으로부터 로마를 해방하고 이를 기리기 위해 판테온 신전과 여타의 공공 건물을 세웠다. 도시의 행정 책임자로서 아우구스투스와 원로원의 승인을 얻어 도시의 낡은 수로를 수리하고 새 수로를 열어 로마의 시민과 대중이 넉넉히 물을 얻고 질병에서 자유롭게 했다. 로마의 평화기에는 세계를 측량하고 지도를 만드는 데 일조하였는데, 이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독재관 시절에 시작해 그의 수양 아들에 와서 비로소 완성하였다. 그 일들에 대해서는 회고록을 진행하며 다시 상술할 것이다. 우선은 이 모든 위협의 기원에 대해 먼저 언급하고자 한다.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스페인에서 개선한 이듬해였다. 그 전쟁에는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와 살비디에누스 루푸스, 그리고 나도 참전했다. 우리가 아폴로니아에 있을 때 카이사르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 서한 서기전 13. 발신 가이우스 콜리니우스 마에케나스, 수신 티투스 리비우스. 친애하는 리비우스, 용서하게. 답신이 너무 늦었네. 늘 하는 변명이지만 은퇴 후에도 건강은 전혀 좋아지지 않는 듯해. 의사들도 이상하다며 설레설레 고개를 흔들지만 그래도 치료비는 열심히 챙겨간다네. 도무지 백약이 무효해. 고약한 처방약을 억지로 먹기도 하고 알다시피 한참 탐닉하던 쾌락을 삼가도 소용이 없어. 물론 사안이 급박하겠지. 지난번 편지에도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니까. 다만 며칠 동안 통풍에 시달리는 바람에 펜을 제대로 잡을 수 없더군. 병도 병이지만 지난 몇 주 동안 불면증까지 겹친 터라 하루하루가 피로하고 무기력하다네. 그래도 친구들은 나를 외면하지 않고 목숨도 즐기기만 하군. 당연히 감사해야 할 일이겠지. 둘 다. 젊은 시절 황제와 내 관계를 물었던가? 먼저 알아야 할 일이 하나 있네. 황공하게도 불과 사흘 전 황제께서 내 집을 찾아와 건강을 물으셨다네. 그래서 그분께 자네의 요청에 대해
귀띔해야 도리라 판단했어. 황제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더니 자네와 같이 배은망덕한 공화주의자들을 도와도 좋은지 모르겠다며 농담을 하시더군. 그리고는 옛날 얘기를 했지. 나이가 들면 늘 그렇지 않나? 황제께서는 나보다 기억을 잘하시더군. 아주 사소한 일까지. 마침내 나는 황제께서 직접 자네에게 사람을 보내 그 시절 얘기를 들려줄 것인지 여쭤보았네. 황제께서는 잠시 먼 곳을 보시더니 다시 미소를 지으셨지. 아니, 황제가 시인과 역사가처럼 거짓말을 하면 쓰겠나? 라고 하시더군. 그러고는 내가 대신 따뜻한 안부를 전하라 당부하시고 답장 역시 내 마음껏 써도 좋다고 허하셨지. 하지만 어찌 내 마음대로 그 시절을 논하겠나. 우리는 어렸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아들로 삼았다는 사실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도 당신은 그 이름으로 불렸지 알고 있었어. 운명이 자기 편이라고 말했지만 실상 그뿐 아니라 당시 그의 친구였던 나와 마르쿠스 아그리파, 살비디에누스 루푸스도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네. 리비우스, 난 역사학자처럼 자유롭지 못해. 자네라면 사람과 군인들의 이동 상황을 설명하고 복잡하게 얽힌 음모를 추적하고 승리와 패배를 저울질하고 신생아와 사망자들의 비율을 계산하고도 충분히 여유로울 수 있겠지. 업무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테니까. 허나 내 지식의 무게는 나조차 버거울 지경이라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두렵기만 할 따름이야. 자네가 뭘 원하는지는 안 해. 당연히 내게 화가 나겠지. 답을 주기는커녕 어영부영 딴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상기해야 할 일은 내가 어느 정도 국가에 기여를 했다고 해도 난 본질적으로 시인이라네. 즉 어느 주제든 곧바로 치고들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일세. 브린디시에서 처음 만나기 전까지 옥타비우스를 전혀 몰랐다고 말하면 의외일까? 그곳에서 그와 친구들과 합류해 아폴로니아까지 동행하라는 지시를 받았지. 나를 그곳에 보낸 이유는 여전히 모호하지만 분명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개입이 있었어. 내 부친 루키우스께서 한때 율리우스를 섬기셨지. 몇 년 전에는 아레조에 있는 우리 별장을 친히 방문도 하셨는데 그때 내가 카이사르와 어떤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어. 아마도 칼리마쿠스의 시가 카툴루스보다 탁월하다고 우겼던 것 같네. 맞네. 당신은 오만하고 방자하고 또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기지도 발휘했어. 어렸으니까. 아무튼 나를 잘 보셨던지 대화는 한참을 이어졌어. 2년 후 아버지를 통해 나를 아폴로니아로 부르시더니 양아들과 동행케 하시더군. 솔직히 고백하건대 고백 따위는 안 하겠지? 처음 만났을 때 옥타비우스한테 특별한 인상을 받지는 못했어. 아레조에서 브린디시까지 열흘 이상 여행한 터라 뼛속까지 피로하기도 했네.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 쓴 데다 은근히 긴장까지 했지. 그와는 선창에서 처음 만났네. 배에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어. 그때 아그리파와 살비니의 누스는 대화 중이었고 옥타비우스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근처에 정박한 소형 선박을 바라보고 있었네. 내가 다가가도 아무도 아는 체 하지 않더군. 그래서 먼저 인사를 건넸는데 내 목소리가 컸던 것 같아. 마키아나스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을 만나기로 했는데 그런데 어느 분이시죠? 아그리파와 살비니의 누스가 나를 보더니 웃으며 이름을 알려주었어. 옥타비우스는 돌아보지도 않았지. 난 그의 등에서 오만한 무례를 읽을 수 있었어. 다시 내가 말을 걸었지. 당신이 그분이시로군요. 옥타비우스라 불리는 분. 그러자 그가 돌아섰는데 그 순간 내 오판을 직감했다네. 그 표정이 어찌나 수줍어 보이던지. 그래 내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요. 양부께 얘기를 들었소. 그가 미소를 짓고는 손을 내밀며 눈을 찡긋거렸네. 맞네. 우리는 그렇게 첫 인사를 했지. 알겠지만 그 눈에 대해서도 소문이 많았지. 주로 싸구려 운문이나 쓰레기 산문이었어. 지금이야 그도 그때의 운문을 듣고 인상을 찌푸리시겠지만
한때는 그 두 눈을 은근히 자랑스러워 하기도 했다네. 아무튼 그때도 지금처럼 아주 또렷하고 예리하고 날카롭게까지 했어. 회색보다 파란색에 가까웠지만 색보다는 빛이 많았을 듯 싶어. 이런 맙소사, 그 짓을 내가 하고 있군. 용서하게, 친구들 시를 너무 많이 읽은 탓일세. 기억은 없지만 내가 한 걸음 뒷걸음질 했을 걸세. 어쨌든 놀라기는 했어. 그래서 황급히 고개를 돌렸는데 그곳에 소형 선박이 있더군. 옥타비우스가 바라보던 바로 그 배였지. 저 배가 우리를 태워갑니까? 내가 물었네. 기분도 좋아졌어. 작은 상선으로 길이가 15m 정도였는데 뱃머리 목재는 썩어가고 돛은 누더기였어. 악취도 진동을 했고. 대답은 아그리빠가 하더군. 지금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배랍디다. 그리고 가볍게 미소를 지었는데 아마도 내가 까탈스럽다고 생각했을 걸세. 토가 차림에 반지까지 몇 개 장식했거든. 그분들 행장은 모두 튜닉이었고 장식은 없었어. 악취가 너무 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묻자 옥타비우스가 심각한 목소리로 대답했어. 절인 생선을 가득 싣고 아폴로니아로 가는 모양이요. 나는 잠시 가만히 있다가 웃었네. 다들 웃었지. 우리는 그렇게 친구가 되었다네. 우리는 젊을 때 더 현명한지도 모르겠네. 철학자들이야 발끈하겠지만 맹세할 수 있어. 우리는 그 순간부터 계속 친하게 지냈네. 멍청하게 웃던 그 순간이야말로 그 후 어떤 사건보다 더 강한 유대였어. 승리와 패배, 충성과 배신, 슬픔과 기쁨, 그 무엇보다도 하지만 어느덧 젊음은 떠나고 친구들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군. 그렇게 아폴로니아로 건너갔네. 비린내는 진동하고 파도가 조금 치면 배는 아예 비명을 질러댔지. 어찌나 흔들리던지 배가 기울 때마다 나가 떨어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기는 했지만 어쨌든 목적지로 데려다 주긴 하더군. 당신은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 이틀 동안 편지를 쓰지 못했군. 몸이 아프기 때문이지만 그렇다고 내 병에 대해 구질구질 늘어놓지는 않겠네. 너무 암울하니까.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별로 도움될 내용을 주지 못한 것 같군 그래. 그래서 비서를 시켜 서류를 찾아보라고 했네. 자네 작업에 조금이라도 도움될 자료가 있을까 해서. 기억하겠지만 10년 전쯤 우리 친구 마르쿠스 아그리빠가 비너스와 마르스 신전을 봉헌할 때 내가 연설을 했네. 지금은 다들 판테온이라 부르지만. 나중에 포기했지만 처음에는 아주 인상적이고 서사적인 연설을 할 생각이었네. 우리가 젊은 시절 세운 로마와 신전이 상징하는 로마 사이에 묘한 관계가 있다는 내용이었어. 어쨌든 이런 웅변 형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겠답시고 당시에 약간 메모를 해둔 게 있어. 그런데 이제 우리 세계의 역사를 완성하는 데 쓰는군. 가능하다면 청년 4인방을 이제는 내게도 낯선 이름이네만 이렇게 그려주게. 당신과 미래에 대해 무지하고 이제부터 어떤 세상을 헤쳐나가게 될지도 모르는 풋내기들. 마르쿠스 아그리파는 키가 크고 근육질이야. 코가 크고 얼굴은 농부에 가깝지. 체격은 통뼈에 피부는 완전히 가죽이라네. 갈색의 푸석푸석한 머리카락, 짧고 거친 턱수염. 아, 겨우 19살이야. 수송아지처럼 걸음도 우직하지만 어딘가 묘하게 기품이 묻어나지. 말은 수수하고 느리고 차분하나 느낌을 그대로 드러낸다네. 턱수염이 아니라면 어리다는 생각은 아무도 못할 걸세. 다음은 살비디에누스 루푸스. 아그리빠가 강하고 건장한 반면 마르고 기민한 인상이라네. 아그리빠는 느리고 신중한 반면 루푸스는 빠르고 다혈질이야. 웃기도 잘해서 분위기가 조금이나마 이상해지면 금세 가볍게 만들어주지. 나이가 제일 많기는 하지만 사실 우린 막내 동생처럼 예뻐한다네. 셋째는? 나겠지? 솔직히 다른 사람들보다 잘 모르겠군. 누가 자신을 알겠나? 친구들이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날은 물론 그 후로도 한동안 다들 나를 바보 같다고 생각할 걸세. 그때는 다소 화려하게 차려입었는데 시인은 그래야 한다고 착각을 한 탓이지. 옷도 사치스럽고 태도는 가식적이고
그러고 보니 아래조에서 하인도 하나 데려왔군. 하는 일이라고는 내 머리카락을 돌보는 것뿐이라 친구들이 그게 비웃어 할 수 없이 이탈리아로 돌려보냈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당신은 그 이름으로 불렀어. 어떻게 소개해야 할까? 사실은 나도 잘 모른다네. 오로지 기억뿐이지. 내 눈에 소년으로 보였다고 말했지만 나도 겨우 2살이 많았을 뿐인걸. 자네도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지? 별로 달라지지 않았네. 다만 지금은 세상의 황제이니 과거와 똑같이 볼 수는 없겠지. 그와 관련해 내 임무는 친구들과 적의 마음을 읽어내는 일이었지만 맹세컨대 그가 후일 어떤 인물이 될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네. 그저 성격 좋은 애송이 정도였지. 얼굴은 너무 섬세해 혹독한 운명을 이겨낼 것 같지도 않고 성격은 내성적이라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고 목소리도 감미로워 지도자의 거친 언어를 담아낼 것 같지 않았네. 그저 한가로운 학자나 문인이라면 또 모르지. 가문과 부가 있으니 자격이야 충분하지만 솔직히 저렇게 빈약해서는 원로도 어려울 듯 싶었어. 그래, 초가을의 어느 날 이렇게 4인방이 배에서 내렸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5번째로 집정관이 된 해였지. 우리가 도착한 곳은 아폴로니아, 마케도니아의 아드리아 해변 마을이었네. 어선들이 항구에 정박해 까딱거리고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어. 바위마다 어망들을 펼쳐 햇볕에 말리고 있더군. 나무로 지은 오두막들이 도로를 따라 도시까지 이어졌어. 도시는 고지에 위치했는데 그 뒤로 평지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경사가 가팔라지며 산악지대로 변했지. 오전에는 주로 공부를 했네.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등불 아래서 첫 강의를 들었어. 동력 산 위로 해가 떠오를 때쯤 아침 식사를 했지만 음식은 형편없었어. 토론은 주제를 가리지 않고 늘 그리스어였지. 지금은 그 전통도 사라지는 모양이지만 그러고는 전날 밤 배운 호머에서 문단을 발췌해 큰 소리로 낭독하고 해설하고 마지막으로는 아폴로도 루스. 그분은 당시에도 연로하셨는데 품위가 있으시고 지혜는 끝간데를 몰랐다네. 의 가르침에 따라 짧은 수사문을 발표했지. 오후에는 마차에 몸을 싣고 도시 너머 캠프에 갔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군단 훈련장인데 우리도 똑같이 훈련을 받았어. 옥타비우스의 능력을 오판했다고 의심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 즈음이었네. 알겠지만 그는 건강이 늘 좋지 않았지. 보기에도 나보다 훨씬 허약했고 친애하는 리비우스. 그에 비하면 나는 제일 아플 때조차 건강의 화신으로 보일 정도였다네. 당시 나는 실전 훈련과 작전에는 거의 참여하지 못했네. 하지만 옥타비우스는 그의 양부처럼 언제나 백인 대장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 군단의 일반 장교들이 아니라 한 번은 모의 전투에서 말이 넘어져 그대로 땅바닥에 내 동댕이 쳐진 적이 있었지. 그때 아그리파와 살비디에누스가 가까이 있었네. 살비니에누스가 돕기 위해 뛰어가려는데 아그리파가 팔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어. 그리고 잠시 후 옥타비우스가 일어나 자세를 여미더니 다른 말을 청하더군. 그는 새 말을 타고 오후 내내 훈련 일정을 모두 소화했어. 그날 저녁 텐트에서 옥타비우스의 호흡이 거칠어 군단 의사를 불러 살펴보게 했더니 맙소사 갈비뼈 2대가 부러졌더군. 그런데도 그는 의사에게 가슴을 단단히 묶으라 지시하고 다음날 우리와 함께 수업을 받았다네. 오후에도 속보 훈련에 참여했고 바로 그 시절이었지. 지금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아우구스투스가 어떤 사람인지 그때 알았어. 자네라면 이 얘기를 존경해 마지 않는 저 위대한 역사에 문장 몇 개로 바꿀 테지. 하지만 책에 쓸 수 없는 내용도 적지 않다네. 바로 상실감일세. 그 때문에 나도 점점 걱정이 많아졌다네. 3. 서한 서기전 44 발신 율리우스 카이사르 로마 수신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아폴로니아 친애하는 옥타비우스, 오늘 아침 문득 스페인에서의 마지막 겨울이 생각나는구나. 그날 내가 나를 찾아 문 다에 왔었지.
그나이우스 폼페이우스가 부대와 함께 피신했다는 정보를 듣고 요새를 포위하고 있을 때였다. 우리는 전투로 지치고 사기도 바닥인 데다 식량도 부족했단다. 적을 포위해 모조리 굶겨 죽이겠다고 허풍을 쳤지만 정작 저들은 먹을 것도 여유도 충분했지. 난 패배를 걱정하던 터라 너한테 당장 로마로 돌아가라고 호통을 쳤다. 내가 어찌나 느긋하고 편안해 보였던지 꼬마하고 전쟁놀이 할 시간 없다는 말까지 했지. 이해했겠지만 내가 화가 난 이유는 오로지 나 자신 때문이었단다. 넌 아무 말하지 않고 아주 담담하게 나를 보더구나. 덕분에 마음을 진정하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다. 그 이후로는 언제나 그런 식으로 너를 대했단다. 이번 폼페이우스와의 전투는 결국 끝날 것이며 내가 어릴 때부터 공화국을 괴롭히던 사회 갈등과 파벌도 영원히 사라지리라고. 그 밖에도 승리했다고 생각했건만 이제 보니 패배에 더 가깝다는 말도 했구나. 그때 넌 이렇게 대답했단다. 우리는 승리가 아니라 삶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 순간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벗는 기분이었다. 다시 젊어지는 기분도 들었지. 30년도 더 전에 나 자신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 문득 기억이 난 거야. 산속에 혼자 있을 때 술라의 병정 6이 나타나 깜짝 놀란 적이 있단다. 나는 놈들을 뚫고 지휘관에게 다가가 뇌물을 주고 로마로 돌아갈 수 있었다. 바로 그때 내가 이 자리에 오르리라고 확신했지. 옛날을 생각하니 내게서 어렸을 때의 내 모습이 보이더구나. 그래서 내 젊음을 조금 받아들이고 내게는 대신 내 나이를 나누어 주었다. 비로소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샘솟았지. 우리는 쓰러진 전우의 시체를 쌓고 그 뒤에 진을 치고 적이 던진 창을 막으면서 성벽을 타고 코르도바 요새를 장악한 뒤 문다의 평원까지 진격해 나갈 수 있었다. 오늘 아침 문득 그나이우스 폼페이우스를 쫓아 스페인을 헤집던 생각이 나는구나. 온몸은 피로했지만 배는 불렀다. 승리가 확실해지자 병사들도 밤에 화투불을 피우고는 수군거리며 좋아했지. 고통과 분노와 기쁨이 한데 어우러지고 끔찍한 죽음조차 아름다워 보이고 죽음과 패배의 두려움은 기껏 놀이의 사소한 부산물 같았단다. 지금은 여기 로마에서 다가올 여름을 꿈꾼다. 그럼 다시 함께 파르티아와 게르마니아를 내쫓고 남은 요충지마저 확보하자꾸나. 새삼스럽게 추억을 불러일으킨 그날 아침의 사건을 조금 알려주면 너도 과거 전쟁에 대한 향수와 미래 전쟁을 향한 내 기대감을 더 잘 이해할 게다. 그날 아침 7시 멍청이 놈이 마르쿠스 아밀리우스 레피두스 얘기다. 흥미로운 얘기 하나 해주랴. 난 놈을 내 지휘하에 두고 너와 명목상 동급으로 만들 생각이다.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에 대해 투덜거리더구나. 안토니우스의 회계원 하나가 세금을 거두어들인 모양이야. 그런데 레피두스 놈은 고대법까지 장황하게 들먹이며 그 사람들은 자기 회계원들이 징세해야 한다고 우기는 거야. 그렇게 1시간 동안 주저리 수다를 떨다가 특별한 정보라고 여겼는지 안토니우스가 야심이 많다는 얘기를 하더구나. 솔직히 베스타 신녀들이 정숙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만큼이나 충격적이기는 했다. 나는 그 친구한테 고맙다 인사를 챙기고 충성의 본질이 어쩌고 하는 상투적인 얘기를 나눈 뒤 헤어졌다. 보나마나 놈은 안토니우스한테 달려가 내가 가장 가까운 친구들까지 의심한다며 개소리를 늘어놓았겠지. 8시 원로 셋이 차례로 찾아와 서로 상대가 뇌물을 받았다며 고자질을 해댔다. 물론 나야 곧바로 눈치를 챘지. 셋 다 뇌물을 받았지만 그만 뇌물을 준 자의 청탁을 들어주지 못할 처지가 된 거야. 뇌물을 준 자가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며 고자질을 늘어놓았겠지. 그렇게 되면 시민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당연히 다들 피하고 싶겠지. 배심원을 매수해서 무죄를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망명길에 올라야 할 테니 왜 아니겠느냐? 충분히 배심을 매수하고도 남을 자들이야. 그래서 나는 보고 들은 대로 뇌물 액수를 3배로 올려 모두 벌금형을 내렸다.
뇌물을 준 자도 그런 식으로 처리할 참이다. 그래, 그 자들은 모두 흡족해 했고 나도 놈들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나는 놈들이 부패했다는 사실을 알고 놈들도 내가 그렇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래, 그렇게 오전이 지나가고 말았구나. 얼마나 오랫동안 로마의 거짓말과 함께 살았을까. 내가 기억하는 처음부터. 물론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겠지. 도대체 그놈의 거짓말들은 어디에서 생명력을 빨아먹고 진실보다 강하게 자라는 걸까? 공화국의 이름으로 살인, 절도, 약탈을 하고는 자유를 위해 치러야 할 대가라고 부르면 그만이니 키케로는 로마가 타락해 오로지 돈만 따른다며 세태를 개탄하지만 그도 여러 번 백만장자 행세를 했지. 노예 100명을 이 별장 저 별장으로 옮기기도 하고 집정관은 평화와 안정을 외치지만 군대를 키워서는 자기 이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동료를 살해하지. 원로원은 자유를 이야기하면서도 내게 이런저런 권력을 떠맡기는구나. 그럼 난 원치도 않는 권력을 손에 쥐고 로마가 버틸 때까지 휘둘러야 한단다. 거짓말에는 도대체 답이 없는 걸까? 세상을 정복했지만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게 없구나. 사람들에게 자유를 보여주면 마치 질병이라도 만난 듯 달아나 버린다. 믿을 만한 자들을 외면하고 언제든 배신할 인간들을 사랑하며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는 채 이렇게 국가를 이끌고 있구나. 사랑하는 아들아, 저들은 나를 왕으로 만들고자 하지만 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괴롭구나. 그곳 아폴로니아에 겨울이 불었구나. 내 성적표를 받고 기뻤다. 군단 장교들과도 잘 지낸다니 고맙다. 저녁 시간 너와의 대화 시간이 아쉽기만 하다만 올 여름 이스턴 전투에서 다시 만날 수 있으니 그걸로 위안을 삼으마. 함께 국토를 행군하고 대지를 장악하고 죽어야 할 놈들을 죽이자꾸나. 사나이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 만사가 순리대로 흘러가리니. 4. 퀸투스 살비니에누스 루푸스 일기를 위한 메모. 아폴로니아 서기 전 44 3월. 오후 해가 밝고 뜨겁다. 우리는 장교 10여 명과 함께 연병장 언덕에 서서 기병대 훈련 과정을 내려다보았다. 말들이 뛰고 돌 때마다 먼지가 파도처럼 일었다. 먼 거리 것만 함성, 웃음, 욕설이 말발굽 소리를 뚫고 이곳까지 닿았다. 지금은 마에케나스만 빼고 모두 올라와 휴식을 취하는 중이다. 나도 갑옷을 벗고 그 위에 머리를 대고 누웠다. 이제 마에케나스도 작은 나무의 등을 기대고 앉는다. 튜닉에 먼지 하나 묻지 않고 머리카락도 단정하기만 하다. 아그리빠는 내 옆에 서 있는데 온몸에 땀이 흥건하다. 두 다리가 마치 돌기둥 같다. 옥타비우스가 그 옆이다. 훈련이 끝난 직후라 가냘픈 몸이 파르르 떨리고 있다. 아그리빠 같은 사람 옆에 서 있지 않으면 그가 얼마나 말랐는지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 얼굴은 창백하고 검은 머리는 땀으로 흥건해 이마에 달라붙었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저 아래를 가리키자 아그리빠가 끄덕였다. 다들 마음이 느긋하다. 일주일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날씨도 따뜻하다. 우리 기술은 말할 것도 없고 병사들의 능력도 만족스럽다. 나는 재빨리 이 글을 쓴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여유가 있을 때 닥치는 대로 기록해야 한다. 기병들도 연병장에서 휴식 중이다. 말들 역시 주변을 서성댄다. 옥타비우스가 옆에 앉더니 짓궂게 내 머리를 밀어낸다. 우리는 기분에 취해 실없이 웃는다. 아그리빠가 미소를 지으며 거대한 두 팔을 뻗는다. 그의 갑옷 가죽이 정적을 뚫고 삑삑 비명을 지른다. 등 뒤에서 마이케나스의 목소리가 들린다. 가느다란 고음, 다소 감정이 격한지 여자 목소리처럼 들린다. 사내들이 병정놀이나 하고 따분해 죽겠군. 아그리빠의 목소리는 묵직하고 느리고 신중하다. 저 무게 안에 얼마나 많은 속내를 감추고 있을지. 어디 능력 있으면 그놈의 넙대대한 엉덩이부터 땅에서 떼어보슈. 그럼 그 알량한 사치 말고도 얼마든지 신나는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될 테니까.
바르티아 놈들을 꼬드겨 저 양반부터 장군으로 삼게 해야 해. 그럼 올여름 일이 아주 쉬워질 테니. 옥타비우스. 마에케나스가 긴 한숨을 내뱉으며 일어나 우리가 누워있는 곳으로 다가온다. 한 명은 몸이 무겁고 한 명은 또 너무 가볍다. 그가 말한다. 자네가 그 천박한 외관에 빠져있는 동안 난 시 한 수를 곱씹고 있었지. 활동적 삶과 명상적 삶을 대비하는 내용인데 전자의 지혜는 이미 알고 후자의 어리석음은 늘 지켜보던 바였어. 옥타비우스가 잠옷 심각하게 끼어든다. 증조부 말씀이 시를 읽고 시를 사랑하고 시를 써먹되 절대 믿지는 말라고 하셨지. 자네 증조부가 현자시니까. 마이케나스가 대답한다. 다시 농담이 이어지다가 조용해진다. 연병장에는 거의 아무도 없다. 말들도 연병장 끄트머리에 마구간으로 끌려갔다. 연병장 아래 도시 방향에서 기수 하나가 최고 속도로 말을 몰고 있다. 한가로이 지켜보는데 기수는 연병장에 들어와서도 멈추지 않고 거칠게 달려온다. 저러다 안장에서 떨어지면 어쩌려고. 내가 무슨 말을 하려 하나 옥타비우스가 먼저 긴장한다. 얼굴 표정이 잠옷 진중하다. 말이 거품을 내뱉는다. 저자를 알아. 외가에서 본 적이 있지. 마침내 옥타비우스가 중얼거린다. 이제 거의 다 왔다. 말이 속도를 늦추고 기수가 안장에서 미끄러지더니 비틀비틀 다가온다. 손에 뭔가 들려있다. 주변 병사 몇이 보고 칼을 반쯤 뺀 채 달려오지만 남자는 이미 탈진한 상태다.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으로 보인다. 그가 옥타비우스를 향해 뭔가 내밀더니 갈라진 목소리로 더듬거린다. 여기 이것 편지. 옥타비우스가 편지를 받고는 잠시 꼼짝도 하지 않는다. 사자가 풀썩 주저앉더니 머리를 무릎 사이에 쳐박고 거칠게 숨을 내뱉는다. 그 밖에는 사위가 고요하다. 말도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완전히 탈진한지라 아무래도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겠다. 옥타비우스는 움직이지 않는다. 모두가 석상처럼 조용하다. 이윽고 그가 천천히 편지를 풀어 읽어 내려간다. 얼굴에는 표정 하나 없다. 말도 하지 않는다. 한참 후 그가 고개를 들고 우리를 돌아본다. 얼굴이 백지장 같다. 그가 편지를 내 손에 넘기지만 난 보지 않는다. 그가 건조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한다. 증조부께서 돌아가셨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우리는 멍하니 그를 바라본다. 그가 표정도 바꾸지 않고 다시 말을 한다. 목소리는 갈라지고 크고 알지 못할 고통으로 가득하다. 목을 잘라 제물로 바친 수소라면 저런 소리가 가능할까? 율리우스 카이사르께서 돌아가셨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그리빠가 중얼거린다. 마이케너스도 표정이 굳었다. 그가 매의 눈으로 옥타비우스를 노려본다. 난 손이 떨리기에 편지를 읽을 수가 없다. 마음을 다잡고 큰 소리로 읽는데 목소리가 낯설기만 하다. 3월 15일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원로원 정적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아직 듣지 못했지만 사람들이 거리에 뛰쳐나왔습니다. 향후 어떻게 될지 이는 아무도 알지 못하나 어쩌면 큰 난관을 겪을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마님께서 부디 몸 조심하시라 간청하십니다. 나는 주변을 돌아본다. 심정이 복잡하기만 하다. 이런 게 공허감일까? 장교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 그중 한 명의 눈을 보는데 잔뜩 인상을 쓴다. 흐느끼는 소리도 들린다. 내가 알기로 이들은 카이사르의 정예 군단이다. 고참병들은 카이사르를 아버지로 여긴다. 한참 후 옥타비우스가 사자에게 다가간다. 사내는 바닥에 앉았는데 얼굴이 탈진으로 엉망이다. 옥타비우스가 그 옆에 무릎을 꿇는다. 목소리가 지극히 자애롭다. 이 편지 내용 외에 더 아는 사실이 있느냐? 아니요, 없습니다. 사자가 대답하며 일어나려 하나 옥타비우스가 손을 그의 어깨에 댄다. 좀 더 쉬거라.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교 한 명에게 지시를 내린다. 이자를 잘 돌보고 편안한 숙소를 제공하라. 그러고는 우리 셋한테 돌아선다. 우리는 이미
그의 곁에 붙어 있다. 얘기는 나중에 하지. 지금은 나도 생각을 정리해야겠어. 그가 내게 손을 내민다. 편지를 달라는 얘기다. 내가 편지를 건네자 그가 돌아선다. 장교원들이 원을 깨뜨리고 길을 내주자 그가 언덕을 걸어 내려간다. 한참 동안 우리는 그를 지켜본다. 황량한 연병장을 걷는 가냘픈 그림자. 그가 천천히 이쪽 저쪽으로 움직인다. 마치 길을 잃기라도 한 사람처럼. 잠시 후 카이사르의 서거 소식이 퍼지면서 캠프는 말 그대로 아연 실색이다. 소문도 난무해 아무것도 믿지 못할 지경이다. 논쟁이 벌어졌다. 잠잠해졌다. 주먹질도 몇 차례 있었으나 곧바로 끝이 났다. 몇몇 고참병들은 한심하다는 듯 혼란을 지켜보다가 다시 제 할 일로 돌아간다. 평생 이 군단, 저 군단 전전하며 싸운 사람들이다. 그러고 보니 그때의 적들이 지금은 동료이기도 하다. 옥타비우스는 연병장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해가 저물고 있다. 밤 군단 사령관 루구드니우스가 직접 우리 텐트 주변에 보초를 세웠다. 이곳에 어떤 적이 있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 넷은 모두 옥타비우스의 텐트에 와서 여기저기 앉거나 침상에 비스듬히 누워있다. 텐트 중앙에는 등불들이 반짝인다. 이따금 옥타비우스가 일어나 저 의자에 옮겨 앉는다. 불빛과 거리가 먼 탓에 그의 얼굴이 어둠 속에 숨는다. 아폴로니아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소식을 묻고 조언을 하고 도움을 제안한다. 루구드니우스는 군단 지휘권을 넘기며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쓰라고 했다. 옥타비우스는 아무도 텐트에 접근하지 못하게 지시하고 그를 찾아온 사람들을 이렇게 평한다. 저들은 우리보다 내용을 몰라. 게다가 오로지 자기 앞날들만 걱정하지. 어제는 그가 잠시 말을 끊고 어둠 속을 노려본다. 어제는 친구들이었지만 이제는 믿을 수가 없군. 그리고 다시 입을 다물고 상체를 숙이더니 손을 내 어깨에 댄다. 이 문제는 여기 세 사람하고만 상의하겠어. 진짜 친구들하고만. 대답은 마이케나스가 한다. 목소리가 무겁다. 더 이상 여자 목소리 흉내를 내지도 않는다. 자네를 사랑하지만 우리도 믿지 말게. 이 순간부터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우리를 믿게. 옥타비우스가 갑자기 우리와 불빛을 등지더니 탁한 목소리로 대답한다. 알아. 그것도 알고 있어. 우리는 해야 할 일을 논하기 시작한다. 아그리빠는 섣불리 나서지 말자고 주장한다. 제대로 일을 도모하기엔 정보가 너무 없다는 얘기다. 흔들리는 불빛 때문인지 목소리와 조심성 모두 노인처럼 보인다. 이곳은 안전해. 적어도 당분간은. 여기 군단도 우리 편이 될 테니까. 아무튼 루구드니우스 약속은 그렇네. 우리가 아는 한 이번 반란은 전면적일 가능성이 커. 우리를 잡으러 군대를 보냈을지도 모르지. 술라도 마리우스의 후손들을 체포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으니까. 율리우스 카이사르 당신도 그 속에 있었지만 우린 그분보다 운이 좋지 않을 수도 있네. 이곳은 뒤쪽이 마케도니아 산악지대니까 놈들도 이 군단을 잡겠다고 그곳까지 따라오지는 못할 거야. 어쨌든 아직 시간은 있으니 소식을 좀 더 모아보자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입지를 정하고 움직여야 하지 않겠나? 아직은 안전하니 조금 더 기다려봅시다. 옥타비우스가 조용히 덧붙인다. 예전에 중조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너무 많이 조심하나 지나치게 성급하나 황천길로 가기는 마찬가지라고. 그때 갑자기 내가 불쑥 자리에서 일어난다. 알지 못할 힘이 전신을 감싼다. 목소리는 여전히 낯설기만 하다. 이제부터 카이사르라고 부르리다. 종조부께서 그대를 양자로 삼으셨다는 얘기는 들어 알고 있소. 옥타비우스가 나를 본다. 그런 생각은 아직 해보지 않은 모양이다. 그러기엔 아직 일러요. 하지만 제일 먼저 그 이름으로 부르니가 살비디에 누스라는 사실은 잊지 않으리다. 그분께서 양자로 입양하셨다면 그대가 그분처럼 행동하기를 바라실게요. 아그리빠도 조금 전에 말했듯 이곳에 충성스러운 한개 군단이 있어.
서둘러 충성을 요구한다면 마케도니아의 5군단도 루구드니우스의 지시를 따르지 않겠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저들은 더 모르니까 당장 이곳 군단을 모두 이끌고 로마로 진격해 그곳 권력을 접수합시다. 그 다음엔 그 권력이 어떤 권력인지 아직 모르잖아요. 누가 우리한테 반기를 들지도 모르고 심지어 종조부님을 살해한 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옥타비우스, 권력이란 우리가 주무르는 대로 만들어지고 누가 반대파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안토니우스의 군단들이 우리와 연합한다면 그럼 살인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종조부의 정적은 물론 우리 적이 누군지도 알 수가 없소. 옥타비우스, 신중한 목소리. 마에케나스가 한숨을 쉬며 일어나 고개를 젓는다. 지금껏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 얘기했지만 어떤 행동이든 그 목적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소. 친구여, 그대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과연 무엇이오? 잠시 옥타비우스는 침묵을 지켰다. 이윽고 우리를 한 사람씩 차례로 바라본다. 그대들 모두에게 맹세하겠소. 이곳에서 살아남을 운명이라면 그게 누구든 종조부님의 살인자들을 찾아 복수하고 말겠소. 마이케나스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우리의 첫 목표로 그 운명을 이룹시다. 맹세는 지켜야 하니까 일단 살아야 하니까 신중하게 움직여야겠지만 어쨌든 움직이기는 해야 하오. 그가 방을 오가며 마치 학생들을 가르치듯 연설을 시작한다. 아그리빠 얘기대로 하자면 이곳에서 안전하게 있다가 앞으로의 일을 도모해야겠지만 문제는 이곳에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데 있어. 로마의 소식은 사실과 섞여 뒤죽박죽이 되고 사실은 이해관계에 얽혀 결국 정보를 얻을 곳이라고는 탐욕과 파벌밖에 남지 않을게요. 나를 돌아보며 우리의 열성분자 친구 살비디에누스는 당장 공격을 감행해 우위를 선점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소. 세상이 혼란에 휩싸여 있으니 기회일 수도 있고 어둠 속에서 겁 많은 적을 공격하면 싸움에서 이길 수도 있겠지. 하지만 동시에 어두운 벼락 너머로 몸을 던지거나 아니면 원치 않는 결과를 향해 돌진하는 격이 될 수도 있어. 그럴 수는 없지. 로마도 알게요. 옥타비우스가 이미 종조부의 죽음을 알고 있으리라고. 조용히 돌아갑시다. 오로지 슬픔과 친구들만 데리고. 군대는 곤란하오. 친구들뿐 아니라 적들도 바라고 있을 바일 테니. 기껏 조문을 위해 젊은이 넷과 하인 몇 명이 돌아가는데 공격할 군대는 어디에도 없어. 우리를 애워싸고 경고하거나 적대감을 드러낼 세력은 없을게요. 더욱이 살상이 필요하다 해도 한 개 군단보다 4명이 더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어. 우리는 돌아가며 한마디씩 하지만 옥타비우스는 침묵을 지킨다. 문득 이렇게 갑자기 그의 결정을 존중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기이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와서 그의 권력을 알아본 걸까? 여태까지는 몰랐다가 드디어 그때가 온 걸까? 우리는 뭐가 부족해서? 이 문제는 나중에 생각해 보기로 하자. 마침내 옥타비우스가 입을 연다. 마이케나스, 말대로 합시다. 소지품은 모두 여기 두어 돌아올 계획인 것처럼 하고 내일 서둘러서 이탈리아로 건너가되 브린디시는 우회해요. 그곳에 군단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군. 오트란토, 어쨌든 그곳이 더 가깝소. 아그리파가 말한다. 옥타비우스가 고개를 끄덕인다. 이제 여러분들도 선택을 해야겠소. 누구든 나와 함께 돌아가면 운명을 나한테 맡기는 거요. 다른 방법은 없고 돌아올 수도 없소. 물론 내 자신의 운 말고 여러분한테 아무것도 약속하지 못해요. 마이케나스가 하품을 한다. 또 늙은이 흉내다. 우리는 저 악취나는 어선을 타고 이곳에 건너왔소. 그것도 견뎌냈는데 뭔들 어렵겠소? 옥타비우스가 씁쓸하게 웃는다. 오래전이로군. 그날도.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고 밤 인사를 했다. 나는 내 막사에 혼자 있다. 이 글을 쓰는데 책상 위에서 불빛이 심하게 흔들린다. 막사 문 밖. 동쪽 산 위로 새벽동이 트기 시작했다. 한숨도 자지 못한 것이다. 적막한 새벽. 어제의 사건들이 너무도 비현실적이고 아득하게 느껴지지만 이민의 운명은, 아니 우리 모두의 운명은 달라졌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들도 알고 있을까? 저 앞에 놓인 길 끝이 죽음 아니면 영웅이라는 사실을 알까? 두 개의 단어가 머릿속을 헤집고 또 헤집는다. 마침내 두 단어의 의미가 하나가 된다. 둘, 1. 서한, 서기전 44, 4월, 발신, 아티아 마르키우스 필리푸스, 수신 옥타비우스. 아들아, 이 편지를 받을 때쯤 너도 브린디시에 도착해 소식을 들었겠구나. 그렇게 될까봐 걱정했건만 지금 유서가 공표되었다. 너를 아들이자 상속자로 지목하셨더구나. 아무래도 이름과 재산을 모두 받으려 하겠지. 하지만 이 어미는 조금 참고 잘 생각해 보라고 권유하고 싶구나. 종조부 유언이 너를 어떤 세계로 불러들일지 잘 따져봐야 해. 내가 어렸을 때 뛰어놀던 벨레트리처럼 소박한 전원세계와는 거리가 멀단다. 소년 시절 가정교사와 유모가 돌봐주던 가족세계도 아니고 청년 시절 유유자적하던 책과 철학의 세계도 아니구나. 아니 심지어 내 의사에 반해 카이사르가 너를 끌어들인 단순 무제한 전쟁 세상과도 다르단다. 그곳은 바로 로마 세계야. 피아의 구분이 불가능한 곳. 가치보다 특권을 존중하고 원칙이 이기심에 굴복하는 곳. 부디 어미의 말을 들으렴 유서를 포기해다오.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내 종조부의 명예를 다치게 하지는 않는다. 아무도 너를 비난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름과 재산을 받아들인다면 카이사르를 살해한 사람들뿐 아니라 그분의 기억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미움까지 함께 받아야 해. 카이사르가 그랬듯 저 선동가들의 사랑이야 받겠지만 운명은 결국 그를 보호하지 못했단다. 섣불리 행동하기 전에 이 편지를 받았으면 좋으련만 우리는 일단 로마의 위험에서 벗어나 혼란이 어느 정도 가라앉을 때까지 푸테올리 네게부의 집에서 머물기로 했다. 유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라를 가로질러 와서 이곳에서 우리와 합류할 수 있어. 누구나 가슴과 머리가 원하는 대로 버젓한 삶을 누릴 수 있단다. 내 계부도 이 편지에 몇 마디 더할 말씀이 있으시단다. 내 어머니가 깊디 깊은 사랑으로 이 편지를 썼다. 나 역시 너를 사랑하기에 그리고 지난 시절 이 세계와 사건들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한마디 더하지 않을 수 없구나. 내 정치 신념은 잘 알게다. 과거에 돌아가신 내 종조부 정치 노선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겠지. 실제로 우리 친구 키케로와 마찬가지로 원로원 내에서 얼마든지 반대 의견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단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 어머니가 하는 말씀을 따르라는 이유가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 때문임을 말하고 싶어서다. 암살은 나도 찬동하지 않는다. 행여 누군가 암살을 공모하려 했던들 난 화들짝 놀라 움츠렸을 테고 그랬다면 나 역시 위험에 처했을 게다. 하지만 너도 이해해야 할 일은 소위 폭군 암살자들도 로마를 책임지고 로마 시민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야. 원로 대부분의 지지를 받기도 한다. 그들을 위협하는 자들은 간신들이고 그 중에는 내 친구도 있다. 아무리 잘못된 판단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 해도 분명 좋은 사람들이고 애국자들이란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도 민중을 선동했지만 그들을 상대로 창을 세우지는 않았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그 역시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아무리 훌륭한 분이라 해도 내 종조부는 로마를 혼란에 빠뜨렸다. 게다가 이런 지경이니 회복도 쉽지 않을 것이다. 모두가 불확실하기만 하구나. 그의 정적들은 힘이 있으면서도 갈팡질팡하고 친구들은 부패해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다. 내가 만일 이름과 재산을 수용한다면 중요한 분들한테 버림을 받을 것이다. 끝내 이름은 부질없는 명예만 남고 재산은 무가치하며 넌 외톨이가 되는 거야. 푸테올리로 오거라. 그의 선택은 내 미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절대 개입하지 말고 부디 초연하거라. 그러면 안전하게 우리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단다. 2. 마르쿠스 아그리파의 회고록 발췌 서기전 13. 우리는 슬픔에 잠긴 채 움직였다. 우리는 황급히 배를 몰아 오트란토로 건너갔다.
어두운 밤을 노려 상륙한 터라 아무도 우리를 보지 못했다. 그 다음은 싸구려 연숙에 묻고 하인들도 돌려보냈으니 그 누가 우리를 의심하겠는가. 동이 트기 전 브린디시를 향해 도보로 이동했는데 행색이 완전히 시골 촌놈들이었다. 레체에 이르자 병사 둘이 우리를 막아 섰다. 브린디시의 성문을 지키는 자들이었는데 신분을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하나가 우리를 알아보았다. 스페인 전투에 참전한 자였다. 그에게서 브린디시 수비대가 우리를 맞아줄 것이며 그곳까지는 아무 위험 없이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한 사람은 우리와 함께 가고 다른 병사는 먼저 가서 우리가 간다는 사실을 알렸다. 우리는 이들의 보호를 받으며 브린디시에 도착했으며 도시에 들어갈 때는 병사들이 양쪽에 서서 사열을 해주었다. 거기서 카이사르의 유서 사본을 보았다. 유서는 옥타비우스를 아들이자 상속자로 지목하고 정원은 모두 시민들에게 돌려주어 휴식해 하고 재산에서 은화 300개를 떼어 로마 시민 모두에게 주도록 했다. 로마 소식도 들었다. 로마는 혼란으로 신음 중이었다. 카이사르를 암살한 자들의 이름도 확보하고 원로원이 무책임하게 살인을 인정하고 살인자들을 풀어주었다는 얘기도 들었다. 사람들의 슬픔과 분노는 저 무법의 칼날로 억눌렸다. 옥타비우스 집에서 사신을 보내 그에게 모친과 계부의 편지를 전해 주었다. 애정과 근심을 내세워 유언을 거부하라고 했으나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세상이 불안하고 임무가 어려울수록 그의 결의는 더 굳어졌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를 카이사르라 부르고 충성을 다짐했다. 비명에 간 그의 종조부를 존경하고 또 그의 양아들을 사랑하기에 브린디시의 군단과 주변 수 킬로미터 주변에 퇴역 군인들이 몰려왔다. 자신들을 이끌고 살인자들에게 대가를 지불하게 하라고 재촉도 했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감사의 말로 그들을 물렸다. 우리는 슬픔을 억누른 채 조용히 브린디시를 떠났다. 아피아 가도를 따라 푸테올리에 갔다가 기회를 노려 로마에 입성할 계획이었다. 3. 퀸투스 살비디에누스 루푸스 일기를 위한 메모. 브린디시 서기 전 44. 정보는 많았지만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 반역자들의 수가 60이 넘는다는 얘기도 있다. 그중 주요 인물로 마르쿠스 유니우스, 브루투스, 가이우스 카이우스 롱기누스, 데키무스 브루투스 알비누스, 가이우스 트레보니우스, 모두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친구들이었다. 일부는 우리도 어릴 때부터 알던 이름이다. 정체가 불분명한 자들도 있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살인자들을 비난하는 한편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가 하면 암살을 찬성한 돌라벨라를 직접 그 해의 집정관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안토니우스는 도대체 무슨 장난을 하는 걸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4. 서한 서기전 44. 발신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수신 마르키우스 필리푸스. 지금 막 들었는데 자네 의붓 아들이 젊은 친구 셋과 함께 브린디시에서 오고 있다더군. 브린디시에 온 것도 며칠 전이라 했네. 급히 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그가 오기 전에 자네가 알아야 할 일이 있어서일세. 자네 조언에도 불구하고 고맙게도 편지 사본을 내게 보냈더군. 그 점에 대해서는 크게 감사하는 바이네. 아무래도 그 친구 카이사르의 유언을 받아들일 모양이더군. 사실이 아니길 바라네만 젊은이들이야 워낙 성급한 법이니까 자네한테 부탁 하나 함세. 무슨 수를 써도 좋아. 자네 의붓 아들이 이쪽으로 오지 않도록 설득해주게나. 아니 오고 있다고 해도 어떻게든 포기하도록 말해주게나. 그렇게만 해준다면 필요할 경우 뭐든 마다 않고 자네를 돕겠네. 며칠 내에 아스투라의 집을 떠나려 채비를 하는 중이니 그 친구가 도착할 때쯤 푸테올리의 자네와 함께 있게 될 걸세. 과거에 친절이 됐으니 그 친구도 내 의사를 쉽게 내치지 못할 걸세. 자네도 그 아이를 어느 정도 아낀다고 들었네만 아무리 먼 친척이라 해도 카이사르 집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나.
그 아이가 제멋대로 하도록 방치하면 우리 정적들이 분명 이용하려 달려들 거야. 그 경우 당을 향한 충성이 사사로운 감정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게나. 우리 모두 그 아이가 다치는 걸 원하지 않아. 자네 부인도 잘 설득해주게. 아들에게 영향력이 크다고 알고 있으니까. 로마 소식이 들어왔네. 상황이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비관적이지도 않네. 그곳 우리 친구들이 아직 면전에 나서지 않고 있군 그래. 친애하는 브루투스도 로마에 남아 공화국을 재건하려 들지 말고 시골로 내려가 자기 할 바를 해야 해. 지금까지의 바람은 암살이 곧바로 우리의 자유를 수복하고 과거의 영광을 돌려주는 것뿐이었네. 로마의 질서를 파괴하는 벼락부자들도 제거하고. 하지만 공화국은 아직 사경을 헤매고 과감하게 나서야 할 사람들은 허둥대기만 하는군. 안토니우스는 야수처럼 어슬렁거리며 닥치는 대로 보물을 약탈하고 힘을 모으고 있다네. 안토니우스를 감내하느니 차라리 카이사르의 죽음을 후회하겠어. 저렇게 함부로 까불다간 크게 다치고 말 일이라네. 난 지나치게 이상주의자라네. 알고 있네. 친한 친구들도 부인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난 우리의 대의 명분이 궁극적으로 정의롭다고 믿고 있네. 상처는 치유되고 매질은 멈추고 비록 카이사르가 짓밟아 버렸지만 원로원이 끝내 과거의 목적과 존엄성을 회복할 것이네. 친애하는 마르키우스, 자네와 내가 지금껏 주장해온 옛 가치가 로마의 머리에 화관을 씌우듯 다시 한번 자리를 잡으리라 믿네. 몇 주 전 사건이 마음에 걸리는구먼. 그 때문에 시간도 많이 뺏겨서 내 사적인 용무는 아예 손도 못 대고 있다네. 재산관리인 크리시푸스가 어제 찾아와 크게 우려하지 뭔가. 내 상점 두 곳이 파산하고 한 곳도 거의 망해가는지라 임차인들뿐 아니라 쥐새끼들까지 이사할 판이라더군. 그나마 내가 소크라테스를 따르니 천만다행이지 뭔가. 다른 사람 같으면 재앙이라 하겠지만 나한테는 별일이 아니야. 너무나도 하찮은 일이 아닌가? 어쨌든 크리시푸스와 오랜 논의 끝에 계획을 하나 세우긴 했네. 이제 건물 몇 개를 처분하고 다른 건물은 보수할 참이네.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손해를 벌충할 듯 싶네. 5. 서한 서기전 44 발신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수신 마르쿠스 유니우스 브루투스 옥타비우스를 만났소. 푸테올리의 계부 집에 있더군. 바로 옆집인데다 마르키우스 필리푸스가 친구이기에 내가 원하면 언제든 만날 수 있다오. 아이는 결국 고인이 된 우리 정적의 상속과 이름을 받아들이기로 한 모양이요. 허나 먼저 실망하기 전에 아이의 결정이 우려했던 것보다 의미가 덜하다는 말을 하고 싶소. 아이는 인물이 못돼요. 두려워할 상대가 아니더이다. 그와 함께 젊은 친구가 셋 있더군요. 하나는 마르쿠스 아그리파. 덩치 큰 시골뜨기라 부잣집 거실에서 놀기보다 밭에서 쟁기질이나 할 친구처럼 보였소. 가이우스 클리니우스 마이케나스라는 놈은 인상은 거칠지만 묘하게 여성스러운 면이 있더이다. 눈을 깜빡거리며 촐싹대고 돌아다니는데 꼴불견이 따로 없었소. 살비디에누스 루푸스라는 아이는 마르고 인상이 강렬했는데 웃음이 너무 해프기는 해도 그나마 제일 봐줄만 했소. 내가 보기엔 그냥 철부지들이오. 가문도 별 볼 일 없고 특별히 부자도 없는 것 같더이다. 그 문제라면 물론 옥타비우스의 가게도 문제는 있소. 친조부가 시골 고리대금 업자였지만 그 이전에는 태생조차 아는 이가 없는 것 같더군요. 어쨌든 넷 모두 할 일 없는 한량들처럼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방문객들과 노닥거렸소. 아는 것도 별로 없어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멍청한 질문만 남발하더이다. 대답을 해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지 그저 멍하니 고개만 끄덕이고 딴짓만 챙겼소. 노골적으로 경멸하거나 칭찬할 생각은 없소. 그 아이와도 심각한 척 관계를 이어가리다. 그 애가 처음 왔을 때도 애도를 전하고 가족의 상실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빈말을 주고 받았다오. 아이의 반응으로 보아 분명 슬픔은 정치적이라기보다 사적이었소. 그래서 살짝 얼버무리며 암살이 불행한 사건이긴 해도 친애하는 브루투스 이 사소한 위선을 용서하시구려.
이타적이고 애국적 동기에서 비롯했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다고 말해주었는데 그 말에 발끈하는 기색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소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 애는 나를 경외하오. 잘 구워 삶기만 하면 충분히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겠소. 옥타비아누스는 어려요. 게다가 어리석기까지 하지. 정치는 까막눈인데 명예나 야망조차 없으니 앞으로도 관심을 둘 것 같지는 않소. 그저 아버지가 될 뻔한 자를 추모하게 친절하게 다독여주면 잘 따라올 듯 싶구려. 친구놈들도 그에게 잘 보여 어떻게 이득을 얻을지만 눈독을 들이오. 결코 위협이 되지 않을게요. 다른 한편 우리로서야 이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겠지. 그 애가 카이사르의 이름과 다 찾아낼지 의문이기는 하지만 재산의 주인이기 때문이요. 그 이름 때문에라도 당연히 추종자도 있겠지. 고참병, 과거 카이사르의 부하들도 당연히 그를 따를 것이오. 카이사르의 이름을 부여한 장본인들이 아니겠소? 물론 아무것도 모르면서 얼떨결에 추종하는 놈들도 있겠지.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편을 잃는 일은 없을 것이오. 어차피 그 애가 아니면 안토니우스를 쫓아다닐 놈들이잖소.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야 힘은 배가 되고 아니라 해도 안토니우스의 힘을 빼앗는 셈이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결과라오. 아이야 이용만 한 다음 버리면 그만이고 그걸로 독재자의 계보는 끝장이오. 당신도 이해하겠지만 마르키우스 필리푸스와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소. 동료이긴 해도 그 친구도 입장이 난처하기 때문이오. 결국 아이 어미와 결혼한 몸이 아니겠소? 결혼서약은 약점을 낳고 어느 사내도 그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으니까. 솔직히 만사를 터 놓을 만큼 중요한 인물도 아니고 후일의 안위를 위해 이 편지를 간직해도 좋소만 아티쿠스에게 사본을 보내지는 마시오. 나를 숭배하기도 하고 우리 친구라는 사실에 자부심도 큰 탓에 내 편지를 아무한테나 마구 보여주는 자요. 심지어 책으로 펴내기까지 한다오. 더욱이 편지 내용은 비밀로 하는 편이 좋아요. 후일 내 판단이 옳다고 증명이 되기까지는. 추신. 카이사르의 이집트 창녀 클레오파트라가 로마를 빠져나갔소. 목숨이 아까웠는지 야심이 꺾여 좌절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로서는 크게 다행이요. 옥타비우스가 상속을 받아들이기 위해 로마로 갈 때 철저히 안전을 보장해 주시오. 아이한테 이 얘기를 듣고는 나도 화가 나고 서글프더라고 하더이다. 애송이와 멋 모르는 친구놈들이 그곳에 가는 동안 3월 15일의 영웅인 당신과 카시우스는 당신 자신이 해방해준 나라 밖에 마치 사냥에 몰린 짐승처럼 숨어 있어야 하니 왜 아니겠소. 6. 서한 서기전 44 발신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수신 마르쿠스 유니우스 브루투스 짧은 소식 아이는 우리 편이요. 확신할 수 있소. 로마에서 연설을 했지만 상속을 주장하는 내용뿐이더군. 당신과 카시우스를 비롯해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다고 들었소. 카이사르를 칭송하기는 했어도 아주 온건하고 상속 역시 의무와 존경심에서 받아들였다고 했고 일단 문제를 해결하면 고향으로 돌아가 조용히 살겠다고 선언도 했더이다. 믿어도 좋냐고? 믿어야지. 당연히 믿어야겠지. 로마로 돌아가면 그 애부터 구슬려야겠소. 그 이름은 아직 쓸모가 있다오. 7. 서한 서기전 44 발신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수신 가이우스 센티우스 타부스 마케도니아 군 사령관 센티우스 이 장난꾸러기 친구야. 안토니우스가 안부 전하네. 최근에 가벼운 얘기거리도 하나 칭송의 짐을 한 몸에 받다 보니 이런 일도 이제 다반사가 되었군. 카이사르는 매일매일 어떻게 견뎠을꼬? 그러고 보니 신기한 인물이었군 그래. 어제 아침 옥타비우스가 나를 찾아왔네. 얼굴이 창백한 풋내기더군. 일주일 전에 로마에 와서는 슬픈 미망인처럼 놀고 있다네. 자기가 카이사를 아는 둥 헛소리나 늘어놓고 내 얼간이 형제 그나이우스와 루키우스는 내게 알리지도 않고 놈이 광장에서 연설을 하도록 허락해준 모양이더군. 정치 연설이 아니라고 다짐했다지만 연설이 어떻게 정치적이 아닐 수 있겠나? 응? 그래,
적어도 군중을 선동하려 들지는 않았더군. 완전히 바보는 아니라는 얘기지. 사람들의 동정을 얻어내기는 했지만 그뿐이었네. 완전히 바보는 아니라지만 그래도 바보는 바보야. 애송이답게 싹수 없는 짓은 다 하고 다녔으니까. 더욱이 할아버지가 도둑놈이고 가문이라고는 남한테 얻은 이름뿐이 아닌가. 오전 늦지막이 우리 집에 찾아왔네. 약속도 없이. 밖에서는 대여섯 명이 나를 보겠다고 대기 중이었는데 말이야. 일행 셋이 함께였는데 흡사 자신이 행정관이고 친구들은 릭토르라도 되는 줄 알더군 그래. 모르긴 몰라도 내가 만사를 제치고 맨발로라도 달려나갈 줄 알았겠지만 행여 그럴 리가 있겠나? 비서를 시켜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고 알려주었다네. 솔직히 어느 정도는 놈이 들이닥치려니 기대하고 기다렸건만 그러지는 않더군. 그래서 오후 내내 기다리게 한 후에야 만나주었다네. 솔직히 가볍게 줄다리기야 했네만 약간 호기심은 있었어. 전에 2번 본 적은 있네. 한 번은 6, 7년 전이었지. 놈이 12살 정도였고 외조부 율리의 장례식이었는데 카이사르가 놈을 칭찬하더군. 그 다음은 2년 전 카이사르의 아프리카 개선식이었네. 나는 카이사르와 마차에 타고 꼬마는 뒤에서 말을 타고 따라왔어. 한 번은 카이사르가 꼬마 칭찬을 그렇게 하기에 내가 잘못 봤나 하고 의아해 하기도 했다네. 아니 보긴 제대로 봤어. 저 위대한 카이사르가 어떻게 이 꼬마에게 이름과 권력, 재산까지 물려줄 생각을 했는지 난 이해하지 못할 걸세. 신들께 맹세코 유서가 베스타 신전에서 집행되고 기록되지 않았던들 어떻게든 위조라도 하려 했을 거야. 놈이 다른 사람들처럼 졸개들을 대기실에 남겨두고 들어왔다면 그렇게 화가 나지 않았을 걸세.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 새 친구를 양 옆에 거느리고 들어와서는 내가 허투루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듯 그렇게 소개를 하더군. 놈은 말도 아주 공손하게 하고 내 대답을 기다릴 줄도 알았어. 나는 한참을 바라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네. 그래, 그런 태도는 칭찬받을 만해. 침착한 놈이더군. 화를 내지도 않고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심지어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했건만 표정에는 전혀 티가 나지 않았다네. 마침내 내가 이렇게 물었네. 그래, 용건이 뭔가? 그때까지도 아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 아버님의 친구분께 인사차 들렀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유언을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내 종조부 때문에 일이 엉망이 됐다. 충고를 하자면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로마에서 어슬렁대지 않도록 해라. 놈은 대답하지 않았네. 이북의 센티우스, 그 아이는 어딘가 모르게 자꾸 내 신경을 건드렸어. 그래서일까? 은근히 부하가 치밀기도 하더군. 또 하나, 카이사르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라. 너도 알겠지만 아직은 내 이름이 아니야. 그 전에 먼저 원로원이 인정해야 하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네. 충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이름을 쓰는 이유는 존경심 때문입니다. 야심이 아니라. 아무튼 이름 문제는 차치하고 재산 상속분에는 카이사르께서 시민들에게 전하는 증여분이 있습니다. 제 생각엔 시민들의 분노가 그 말에 웃음이 나오더군. 이봐 지금 그런 조언까지 할 기분이 아니야. 아폴로니아로 돌아가 책이나 더 읽지 그래. 그곳이 더 안전해. 자네 종조부 문제는 한가할 때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네. 그 친구 그래도 모욕에는 강하더군. 나를 보며 차갑게 미소를 흘리더니 이렇게 말하지 뭔가. 종조부님 문제가 어떤 분 손에 달렸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책상에서 일어나 아이 어깨를 다독여 주었네. 그래, 생각보다는 똑똑하군. 자, 이제 친구들 데리고 나가주게나. 오후에는 나도 할 일이 많아. 그렇게 면담은 끝이 났네. 이제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 확실하게 깨달았을 거야. 꿍꿍이가 대단한 놈은 못 돼. 말은 거창해도 그저 그런 애송이야. 전혀 문제될 일이 없네. 물론 그 이름을 사용하게 될 경우는 얘기가 다를 수 있겠지. 그것만으로 대단한 인물이 될 리는 없지만 어쨌든 짜증나는 일이니까. 자, 그 얘기는 그만두지. 센티우스, 로마로 건너오게. 정치 얘기는 하지 않기로 약조하겠네. 그저 아예 멜리아의 집에서 무언극을 보게나. 여배우가 연기를 하는데
차기 집정관의 특별 허가에 따라 거추장스러운 옷 따위는 벗기로 했지. 그런 다음엔 실컷 와인을 마시고 여자들하고 질펀하게 놀아보세나. 아무튼 그 꼬마놈이 친구들 데리고 당장 로마를 떠났으면 속이 시원하겠군 그래. 8. 퀸투스 살비디에누스 루푸스 일기를 위한 메모. 서기 전 44. 안토니우스를 만났다. 교활한 인간. 어깨가 무겁다. 그자는 적이다. 그건 분명하다. 어떻게든 우리를 막으려고 하겠지. 그 앞에서 한없이 애송이가 된 기분. 그래도 매우 인상적이기는 했다. 허영심이 많지만 감추려고도 하지 않았다. 회백색의 토가를. 그래서일까? 근육질의 갈색 팔이 더욱 두드러져 보였다. 연보라색 혁대로 묶고 가장자리는 고급스러운 금으로 마무리를 했다. 아그리파만큼이나 덩치가 컸지만 움직임은 황소보다 고양이에 가까웠다. 굵은 뼈에 가무잡잡한 미남형인데 여기저기 작은 흉터 자국들이 보였다. 남부인 특유의 뾰족한 콧등 또한 한 번 정도 부러진 적이 있었다. 두꺼운 입술이 가장자리에서 살짝 올라가고 부드러운 갈색 눈은 노여움으로 이글거렸다. 목소리가 어찌나 쩌렁쩌렁한지 호의든 적이든 상대를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마이케나스와 아그리파는 크게 화가 났다. 마이케나스는 성격이 치명적이고 냉혹하며 절대 타협을 모른다. 정말 심각할 때면 예의범절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심지어 온몸이 딱딱하게 변한다. 아그리파는 평소에는 무신경하지만 역시 분노에 온몸을 떨고 있다. 얼굴을 붉히고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하지만 옥타비우스는 대중 앞에서는 카이사르라 부르기로 했다. 묘하게 기분이 좋아 보인다. 전혀 화난 표정이 아니다. 미소를 짓고 가볍게 농담을 던지고 심지어 웃기까지 한다. 카이사르가 죽은 이후 소리내어 웃은 것도 처음이다. 가장 어려운 순간이건만 전혀 개의치 않는 듯 보인다. 그의 양부도 이런 식으로 위험에 빠졌을까? 이런저런 얘기들, 소문은 물리도록 들었다. 옥타비우스는 오늘 아침 얘기를 꺼내지 않는다. 대개는 공중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지만 오늘은 언덕 위 옥타비우스의 집으로 간다. 모르는 사람들한테 아침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끼리 토론을 하기 위해서야. 그는 그렇게 말했다. 우리는 한동안 공놀이를 한다. 기록 아그리파와 마이케나스는 화가 나서 제멋대로다. 공도 툭하면 놓치고 아무렇게나 던진다. 옥타비우스는 마음껏 웃으며 실력 발휘를 한다. 나는 그에게 장단을 맞추기로 하고 다른 둘을 애워싸고 춤을 춘다. 둘은 화를 내야 할 상대가 안토니우스인지 우리인지 갈피를 잡지 못한다. 마침내 마이케나스가 공을 멀리 던지고는 옥타비우스에게 소리친다. 바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몰라서 이러는 겁니까? 옥타비우스는 춤을 멈추고 미안한 표정을 짓는다. 그가 다시 웃더니 마이케나스와 아그리파에게 다가가 두 팔로 어깨를 안아준다. 미안, 오늘 아침 안토니우스와 벌인 게임을 생각하느라고 그랬어. 아그리파가 따진다. 이건 게임이 아니에요. 그자는 진짜로 심각했단 말입니다. 옥타비우스는 미소를 잃지 않는다. 당연히 심각하겠지? 하지만 잘 봐. 그자는 우리를 두려워했어. 우리가 그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많이. 그런데 그자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더군. 전혀 모르고 있었어. 그래서 더 재미있어. 나는 고개를 젓지만 아그리파와 마이케나스는 이상하다는 듯 옥타비우스를 본다. 한참 동안의 정적. 마이케나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얼굴을 밝힌다. 예전처럼 허세까지 부린다. 그리고 어깨짓을 하더니 짐짓 아무렇지도 않은 척 너스레를 떤다. 오, 좋습니다. 굳이 사제처럼 나서서 인간의 감정을 꿰뚫어 보시겠다면야. 그가 다시 어깨를 으쓱한다. 우리는 목욕을 하러 간다. 얘기는 저녁 식사 후 할 생각이다. 우리는 의견 일치를 보았다. 섣불리 나서지 않기로. 안토니우스 얘기도 했다. 그자는 분명 장애물이다. 아그리파는 권력의 원천이라 보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권력을 손에 넣지?
행여 그에게서 빼앗으려 한들 우리한테 그럴 만한 힘이 있을 리 없다. 어떻게든 그가 우리를 의식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럴 수 있다면 작은아마 첫 승리가 되련만. 지금 군대를 일으키는 건 위험천만하다. 살인자에게 복수하는 일 또한 어불성설이다. 그 문제에 있어서 안토니우스의 입지는 너무 애매하다. 그도 우리처럼 복수를 원할까? 아니면 오로지 권력만 탐하는 걸까? 어쩌면 안토니우스 자신이 공모자일 수도 있다. 원로원에 법안을 제출해 살인자들을 사면하고 브루투스에게는 속주까지 하사하지 않았던가. 마이케나스도 그를 위대한 실력자로 행동가로 보았으나 그 행동이 어디로 튈지는 알 수가 없었다. 저 양반은 계획이 아니라 음모를 꾸미고 있어. 마이케나스의 말이다. 피아를 확인할 수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어떻게든 그 자를 움직이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외통수에 물릴 것이다. 문제는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하면서 어떻게 동시에 움직이게 만들지? 나는 조금 머뭇거리다가 입을 연다. 내가 너무 소심하다고 여길까? 안토니우스는 우리 자신과 목표가 같다고 생각한다. 권력, 군단의 지원 등등. 카이사르의 친구로서 우리를 괄시한 건 용서할 수 없지만 이해는 가능하다. 잠깐 그자한테 우리의 충성을 보여주고 지지를 제시하자. 함께 공모를 하자. 그의 힘을 이용해서 우리가 바라는 바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옥타비우스가 천천히 대답한다. 그 양반을 믿지 못하겠어. 이유는 그도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야. 그 양반한테 붙으면 우리도 그의 행보에 깊이 말려들고 말 텐데. 안토니우스도 우리도 그 길이 어디로 이어져 있는지 제대로 모른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면 그 양반을 우리한테 오게 만들어야 해. 대화가 좀 더 이어지고 계획을 하나 도출한다. 옥타비우스가 사람들과 얘기를 한다. 장소는 어디든 상관없지만 규모는 작고 공식적이지 않아야 한다. 옥타비우스의 말이다. 안토니우스는 애써 우리가 애송이들이라고 믿고 있어. 그런 식의 자기 기만이라면 우리한테야 나쁠 게 없지. 그래서 자극적인 얘기는 피하되 살인자들을 왜 처벌하지 않는가? 카이사르가 시민들에게 전하려는 유증은 왜 실현되지 않는가? 로마는 왜 그렇게 쉽게 있는지 등의 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질 것이다. 그리고 공식 연설에서 이렇게 선언한다. 안토니우스가 지불할 수 없다면, 지불하기 싫다면, 옥타비우스 자신이 사비를 털어서라도 카이사르의 약속을 지키고 말겠다. 다시 토론. 아그리파는 그 의견에 반대한다. 안토니우스가 돈을 내놓지 않아서 옥타비우스가 사제를 탕진할 경우 정작 군대가 필요할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된다. 옥타비우스는 시민의 호감이 없으면 군대는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권력에 아랑곳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서 권력을 모아갈 것이라고 대답한다. 안토니우스는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토론이 끝났다. 마이케나스가 연설 초안을 쓰고 옥타비우스가 마무리를 한다. 일은 내일 시작. 옥타비우스가 마이케나스에게 말한다. 잊지 마라. 연설은 간단해야 해. 시는 안 돼. 결국 자네의 터무니없이 복잡한 산문을 풀어내야 하겠지만 말이야. 옥타비우스가 틀렸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우리는 물론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9. 서한 서기전 13 발신 가이우스 클리니우스 마이케나스 수신 티투스 리비우스 몇 년 전 친구 호라티우스한테 어떻게 시를 쓰는지 배웠네. 우리는 와인을 마시면서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었지. 내가 보기엔 그때 그 친구 설명이 근자의 소위 피소스에게 보낸 서한에 담은 내용들보다 더 정확했어. 시의 기술을 논하는 글이지만 솔직히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았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군. 내가 시를 쓰는 이유는 시를 쓰고 싶은 강한 충동에 떠밀리기 때문이다.
다만 그 감정이 단호한 의지로 굳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시를 쓸 때만큼이나 자연스럽게 감정이 어디로 향하는지 깨달을 수 있다. 물론 그 과정을 늘 알지는 못한다. 이제 소재를 최대한 활용해 시를 쓴다. 필요하다면 타인에게서 빌거나 아무 문제 없다 만들어낸다. 역시 문제 없다. 내가 아는 언어를 사용하고 그 한계 내에서 글을 쓴다. 핵심은 다음과 같다. 내가 궁극적으로 찾아내는 목표는 처음에 내가 인지한 목표와 크게 다르다. 어느 해법이든 새로운 선택을 내포하고 선택은 예외 없이 새로운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역시 새로운 해법을 찾아내야 하며 그 과정은 무한 반복할 수밖에 없다. 시인은 마음속으로 시가 궁극적으로 다다른 곳을 바라보며 그때마다 놀라고 만다. 오늘 아침 옛 시절을 떠올리며 다시 대화를 되뇌어 보니 문득 호라티우스의 시 작법이 내가 우리 운명을 소재로 글을 쓰는 것과 놀랍도록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네. 호라티우스가 당시의 대화를 떠올린다면 잔뜩 인상을 쓰며 이렇게 반박하겠지? 다 개소리요. 당신이 시를 쓰는 방식은 화제를 찾아내 적절하게 배치하고 비유와 비유를 대비하고 또 저 언어의 의미와 운율을 이런 식으로 배치하고 운운하면서 말이야. 우리의 감정, 아니 그보다 옥타비우스의 감정이라고 해야 할까? 독자가 시에 갇히듯 우리도 감정에 갇혔었네. 그리고 그 원흉은 분명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믿기 어려운 피살이었어. 그때만 해도 그 세력이 점점 더 세상을 파괴할 것처럼 보였으니까. 결국 우리가 찾아낸 목표는 복수였네. 국가의 명예를 위해서. 아주 간단했네. 그 당시엔 하지만 이 세상의 신들과 시의 신들은 실로 현명했다네. 우리 생각엔 바로 그 목표를 향해 죽어라 달렸건만 신들은 그때마다 목표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으니 말일세. 친애하는 리비우스, 자네한테 아버지 노릇을 할 생각은 없지만 황제가 운명을 실현하고 세상의 주인이 되었을 때 자넨 로마에 오지도 않았네. 그 당시에 대해 조금 얘기해 주지. 그럼 저 옛날 우리가 로마에서 맞닥뜨렸던 혼란이 어떠했는지 복원할 수 있을 거야. 카이사르는 죽었네. 살인자들은 시민의 의지였다고 주장했으나 오히려 처형을 지시했다는 시민들이 무서워 원로원에 숨어 지냈어. 이틀 후 원로원은 암살의 감사를 표하고 다음 순간 카이사르를 죽게 한 원흉인 바로 그 카이사르 법안을 통과시켰네. 참으로 후한무치한 처사였네. 반역자들은 그렇게 과감하게 처리하고 첫 번째 조처를 취한 다음 다시 겁먹은 여인네들처럼 흩어져 버렸어. 안토니우스는 카이사르의 친구로서 암살을 비난했지만 3월 15일 전날 밤엔 살인자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까지 했더군. 카이사르를 죽인 바로 그 순간 살인자 한 명과 트레보니우스 담수하는 모습을 본 사람도 있었어. 이틀 후에는 다시 살인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더군. 더 우스운 일은 그러고도 암살을 비난하고 사람들을 선동해 불태우고 약탈하게 만들더니 다시 무법사태를 빙자해 그들을 체포하고 처형시켰지. 카이사르의 유서를 대중 앞에서 읽히는가 하면 전력을 다해 유언의 집행을 방해하기도 했어. 무엇보다 안토니우스를 믿을 수 없잖아. 그자가 만만치 않은 적이라는 것도 알고 예리하거나 노련해서가 아니라 권력을 무모하게 휘두르기 때문이었다네. 어린애들이야 지금 감상에 빠져 그를 우러러 보고 있네만 근본적으로 그다지 지적인 자가 못돼. 순간적으로 의지를 내기는 해도 근본적으로 궁극적인 목표가 없더군. 심지어 자살도 제대로 못했잖아. 무기력한 상황에 빠진 후였는데 그마저 때를 놓쳐 입장만 어정쩡하게 되고 말았지. 완전히 비합리적이고 예측 불가의 상대였다네. 그런데 그런 그와 어떻게 싸우겠는가. 동물적 에너지에 행운까지 겹쳐 너무도 끔찍한 권력을 획득한 자인데 돌이켜보면 신기하게도 우리는 원로원이 아니라 곧바로 안토니우스를 적으로 규정했네. 가장 확실한 적들이 그 안에 있건만 아무래도 본능적으로 느꼈겠지. 안토니우스 같은 예측 불가능한 자가 원로원을 주부른다면
때가 되었을 때 그자 심경을 건드리지 않았어야 했어. 자네가 지금 어떻게 그와 대적하는지는 모르겠네. 난 과거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만 알아.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하지. 안토니우스를 만났을 때는 금세 쫓겨나다시피 했어. 그자는 로마 최고의 권력자였지만 우리는 옥타비우스 말고는 말 그대로 빈털털이었지. 그래서 그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최종 목표를 정했네. 그런데 호의로 불가능했기에 일단 저기를 드러낸 거야. 처음엔 우리도 대화를 시도했지. 안토니우스의 적들은 물론 친구들까지. 아니, 그보다는 질문을 했다고 해야 할까? 카이사르 사례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연기하면서 안토니우스가 언제쯤 카이사르의 유서에 관심을 보일까요? 폭군 살해자들은 다 어디 갔죠? 브루투스, 카시우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요? 안토니우스가 공회주의자들한테 넘어갔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카이사르의 시민파에 충실한가요? 그런 질문들이었네.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런 대화가 안토니우스의 귀에 들어가도록 만들었어. 반응은 쉬이 나오지 않았네. 우리는 계속 밀고 나갔지. 그러다 마침내 그가 화났다는 소리를 들었네. 옥타비우스를 어떤 식으로 욕했는지 얘기도 돌고 옥타비우스를 향한 소문과 비난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어. 드디어 작전을 개시해 그자를 공개 석상으로 끌어낼 때가 된 셈이지. 옥타비우스는 내 도움을 받아 연설문을 작성했어. 서류 어딘가 사본이 있을 거야. 비서가 찾아내면 자네한테 보내주겠네. 옥타비우스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내용이라네. 유서가 있는데도 안토니우스는 카이사르의 재산을 풀지 않는다. 하지만 옥타비우스 자신은 카이사르의 이름을 취한 바에 따라 카이사르의 의무를 다하겠노라. 물론 유사는 바로 자신의 주머니에서 나갈 것이다. 그래, 옥타비우스는 그렇게 연설을 했네. 사실 그다지 자극적이지는 않았어. 목소리는 비애와 후회, 풋내기다운 당혹감을 담았지. 안토니우스의 반응은 섣부르기까지 했네. 우리도 기대하는 바였지. 곧바로 원로원에 법안을 넣어 옥타비우스의 법적 입양을 막으려 한 거야. 돌라벨라와 공모까지 했는데 당시에는 그의 공동 집정관으로 음모와도 크게 관련이 있는 자였네. 그자는 곧바로 마르쿠스 아이밀리우스 레피두스의 지원을 이끌어냈어. 레피두스는 암살 이후 곧바로 로마를 빠져나갔다가 갈리아에 자기 군단에 숨어 지냈던 자였어. 그자가 옥타비우스를 죽이겠다고 공개적으로 협박하고 나서더군. 이젠 자네도 이해해야 하네. 실제로 병사들과 시민들 입장이 서로 극단적으로 달랐어. 적어도 그자들한테는 그렇게 보였지. 부자와 권력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반대했고 당연히 옥타비우스도 적이었네. 병사들과 중산층 시민들은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사랑했어. 옥타비우스도 마찬가지고 문제는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카이사르의 친구였다는 사실이라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치명적인 싸움을 벌이려고 하는 거야. 부자와 귀족과 맞서 자기들 편을 들어야 할 두 사람이. 그러던 중에 아그리파가 나섰네. 병사의 살과 언어, 사고방식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아니겠나? 그가 하급 장교들과 백인 대장, 일반 병사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우리도 알다시피 대개 전쟁 영웅들이자 카이사르의 친구들이었지. 아그리파는 공익과 충성심을 총동원해서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우스, 군인들한테는 카이사르라고 호칭했다네. 사이에 부질없는 논쟁을 막아달라며 군인들을 설득했네. 군인들은 옥타비우스의 사랑을 확신했고 또 안토니우스가 자신들의 행동을 반역이나 불충으로 보지 않으리라고 확신했기에 행동에 나섰다네. 아그리파는 군인들을 설득해 수백 명은 됐을 거야. 옥타비우스의 언덕집으로 먼저 쳐들어가게 했네. 자네도 알겠지만 꼭 먼저 갈 이유가 있었다네. 옥타비우스는 짐짓 놀란 체를 하며 안토니우스와 관계를 회복하라는 청을 듣고 간단하게 연설을 했네. 물론 안토니우스의 모욕을 용서하고 두 사람 사이의 불화를 치유하겠다고 약속을 했지.
짐작하겠지만 안토니우스한테도 사절단 얘기를 흘렸다네. 행여 아무 예고 없이 들이닥칠 경우 군인들의 의도를 오해하고 그가 옥타비우스의 목숨을 위협했다는 것 때문에 보복하러 온 줄 알았을 걸세. 그래, 그도 그들이 오는 줄 알고 있었어. 난 지금도 종종 상상해 본다네. 저 거대한 저택, 왕년에 폼페이우스가 살았고 카이사르를 살해한 후 차지한 저택에서 안토니우스 홀로 군인들을 기다리며 얼마나 화가 났을까? 울며 겨자 먹기로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테니 당연히 자신의 삶이 어디로 흘러갈지 어렴풋이 짐작도 했을 거야. 아그리파의 선동에 따라 고참병들은 옥타비우스가 함께 가야 한다며 고집을 부렸네. 물론 따라가기는 했지만 명예로운 위치가 아니라 행렬 뒤에서 에스코트를 받으며 쫓아가는 시기였어.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리가 마당으로 몰려들었을 때 안토니우스도 합리적으로 처신했다네. 고참병 하나가 이름을 연호하자 그가 밖으로 나와 손님들을 맞았네. 그리고 고참병들이 이미 옥타비우스에게 했던 연설을 들어야 했지. 화해에 동의할 때는 다소 퉁명스럽고 시무룩한 표정이었네. 이윽고 옥타비우스가 앞으로 끌려나와 안토니우스한테 인사를 했네. 안토니우스가 화답하자 군인들이 환호를 보냈지. 그곳에 오래 머물지는 않았어도 난 두 사람이 만날 때 아주 가까이에 있었어. 지금도 확신하고 있네만 약간 유감을 드러내기는 했지만 악수를 할 때 안토니우스의 얼굴엔 분명 차라리 잘됐다는 뜻의 미소가 번졌다네. 그래, 그때가 우리가 작은아마 힘을 거머쥔 최초의 승리였네. 우리는 그 순간을 기반으로 차곡차곡 힘을 쌓아갔어. 피곤하구만. 리비우스, 건강이 허락되는 대로 곧 다시 편지를 쓰겠네. 아직 할 말이 많아. 추신, 내가 한 말은 신중하게 다뤄주리라 믿네. 10. 서한 서기전 44 9월 발신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수신 유니우스 브루투스 지난 몇 개월간의 사건들 때문에 한숨만 쉬고 있어. 옥타비우스와 안토니우스가 싸운다. 내 바람이요. 불안은 가라앉고 둘은 툭 하면 붙어 다닌다. 두려운 일이지. 다시 다투고 반역의 소문이 돌아다닌다. 당혹스러울 수밖에. 그런데 다시 불화를 극복해? 이보다 최악이 어디 있겠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꼬락서니인지 둘 중 누구든 영문이나 알고 까부는 거겠소? 놈들이 싸우고 화해하는 동안 로마는 혼란에 빠지고 독재자의 암살은 만민의 가슴에서 지워질 틈이 없소이다. 게다가 그 와중에 옥타비우스의 세력과 인기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따금 우리가 꼬마를 과소평가했을지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아니, 아직은 운이 좋아서라고 믿기로 했소. 그저 실체보다 능력 있게 보일 뿐. 글쎄, 모르겠소이다. 그저 참담하기만 하오. 아무래도 원로원에 나가 안토니우스 반대 연설을 해야겠소. 그래서 내가 위험에 처한다 해도 도리가 없어요. 은밀히 만났을 때는 옥타비우스가 나를 지지하겠다고 약조했지만 대중 앞에서는 아예 언급 자체가 없소이다. 어쨌든 안토니우스는 이제 내가 철천지 원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놈의 협박 때문에 원로원에서 두 번째 연설을 못하고 있지만 곧 연설문이 책으로 나오니 온 세상이 알게 될 거요. 11. 서한 서기전 44 10월 발신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수신 유니우스 브루투스 무모하고 무모하도다. 안토니우스가 마케도니아의 수개 군단을 브린디시로 이동하고 자신도 합류했소. 옥타비우스는 캄파니아의 카이사르 군단 고참병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있고 안토니우스는 우리 친구 데키무스를 치겠다며 갈리아로 행군할 생각이오. 겉으로야 암살의 복수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갈리아 군단들을 손에 넣어 전력을 증강하려는 속셈이겠지. 소문에 따르면 병력을 이끌고 로마를 횡단하면서 옥타비우스에게 힘을 과시한다고 하더이다. 다시 이탈리아 전쟁의 광풍이 부는 걸까? 저렇게 어린아이에 이름이 카이사르인데 우리 명분에 끼워준다는 게 말이나 되겠소? 오, 브루투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어? 로마가 간절히 필요로 하는 이 순간에.
12. 집정관 명령서 서한 동봉 서기전 44. 수신 가이우스 센티우스 타부스 아폴로니아의 마케도니아 군 사령관. 로마 원로원 집정관 마케도니아의 총독이자 루페르쿠스 제의 대신관 마케도니아 군단의 총사령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의 권위에 따라 가이우스 센티우스 타부스는 마케도니아 군단의 고급 장교들에게 지시를 내려 병력을 브린디시로 이동시킬 준비를 하고 책임하에 최대한 빨리 이동을 마무리할 것이며 최고 사령관이 도착할 때까지 병력을 그 장소에 주둔시킨다. 센티우스에게 중요한 일이다. 그자는 지난해 아폴로니아에서 잠시 머무르며 장교들과 친분을 쌓았지. 다음 사항을 신중하게 조사해보게. 그에게 우호적으로 보이는 자가 있으면 당장 군단 밖으로 보내거나 어떤 식으로든 처리하게.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제거해야 하네. 13. 비방 문서 브린디시의 마케도니아 군단의 배포 서기전 44. 살해당한 카이사르의 추종자들에게 갈리아의 데키무스 브루투스 알비누스를 치겠는가? 아니면 로마의 카이사르 아들을 공격하겠는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에게 물어보라. 죽은 지도자의 적들을 무찌르는 데 동원될 것인가? 아니면 암살자를 보호하겠는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에게 물어보라. 고 카이사르의 유서는 어디 있나? 로마 시민 모두에게 은화 300냥을 베풀라 하셨건만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에게 물어보라.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인준한 원로 원법에 따라 카이사르의 살인자들과 반역자들이 움직이고 있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살인자 가이우스 카시우스 롱기누스를 시리아의 총독으로 임명하였도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살인자 마르쿠스 유니우스 브루투스를 크레타의 총독으로 임명하였도다. 그의 적들 가운데 살해당한 카이사르의 친구들은 도대체 어디 있다는 말인가? 카이사르의 아들이 그대들에게 호소하노라. 14. 사형 집행 명령서 브린디시 서기전 44. 발신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군단 총사령관. 수신 가이우스 센티우스 타부스 마케도니아 군사령관. 내용 사군단 및 마르티우스에서의 반역 행위. 11월 12일 새벽 군단 사령관실에 하기 장교들이 출두할 것이다. P. 루키우스, CN 세르비우스, SEX 포르티우스, M. 플라비우스, C. 시투스, A. 마리우스. 당일 당시 장교들을 참수형에 처할 것. 그 밖에도 4군단 및 마르티우스의 20개의 대대에서 각각 병사 20명을 제비로 뽑아 같은 식으로 함께 처형할 것. 마케도니아 군단의 장교 및 병사들은 빠짐없이 참여해 처형을 지켜볼 것. 15.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포고문 서기 14. 19의 나이에 나는 자비와 자율로 군대를 모집했으며 그를 바탕으로 지금껏 도당의 폭군의 횡포로 도탄에 빠진 공화국의 자유를 회복하였다.